처음 그녀를 본 건 눈발이 흩날리는 매서운 바람 한가운데서였다.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도로 한복판에 서 있었고 하마터면 미끄러진 차에 치일 뻔했다. 두 번째 만남은 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분노한 사람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여 눈을 질끈 감고 있었고 눈꼬리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세 번째 만남을 빼면 그녀와 관련되기만 하면 늘 뜻밖의 상황에 부딪혔다. 이번에도 그랬다. 이태권은 더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를 끌어당겨 어깨를 잡고 총을 들었다. 차가운 총구가 여자의 관자놀이를 겨눌 때 이태권은 그녀의 여린 떨림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조금도 발버둥치지 않은 채 말없이 그리고 순순히 그를 따랐다. 그녀는 고개를 기울여 이태권과 조심스럽게 시선을 맞췄다.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대표님, 저는... 그만. 그녀가 긴 말을 하기 전에 이태권이 말을 잘랐다. 그가 다시 앞으로 눈을 돌렸다. 맞은편에 있는 자들이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다. 그들은 뭔가가 마음에 걸리는지 일제히 동작을 멈춘 채 앞으로 다가오지도 물러나지도 않았다. 한동안 그렇게 대치가 이어졌을 때 한 남자가 군중 속에서 걸어나왔다. 풀어줘. 누군가 참지 못하고 반박했다. 아레스라고 불리운 남자가 그들을 힐끗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두 번 말해야 알아듣겠나? 포위하고 있던 자들이 천천히 길을 터주었다. 블랙스완의 내부 갈등까지 알아볼 시간은 없었다. 상대가 정말 싸울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이태건은 그녀를 데리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어깨를 스치는 순간 아레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린 다시 만날 테니까. 이태건은 고개를 돌렸다. 아레스의 시선이 침묵하고 있는 그녀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그도 나지막이 대답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블랙스완으로부터 벗어나고도 이태곤은 총을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불안해지기 시작했는지 손을 들고 더듬더듬 무언가를 해명하려 했다.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요. 아직 당신의 혐의가 벗겨진 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블랙스완의 멤버가 아니에요. 그녀는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고 싶어 하면서도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듯 초조하고 경황이 없어 보였다. 전 대설 사건의 단서를 찾으러 왔을 뿐이에요. 그녀에게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태건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반짝이는 그녀의 눈동자를 보고 망설임 끝에 결국 총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이번 대설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습니까? 그녀는 그가 믿어주는 것 같자 매우 기쁜지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위성, 바다, 연주회. 이야기는 갈수록 기이하게 흘러갔다. 그녀도 상대가 이 이야기를 믿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지 증거라며 주머니에서 황급히 뭔가를 꺼냈다. 피아노 연주회 티켓이다. 이태건은 그 티켓을 힐끗 쳐다봤다. 그건 당신의 일방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서 막지 않으면... 그녀는 아랫입술을 가볍게 깨물며 티켓과 이태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마침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자동차가 출발하기 전에 문 쪽으로 손을 뻗었지만 이내 제자리로 끌어당겨졌다. 제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이태건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당기고는 웃음기 어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속도로 가다가는 어두워져서야 도착할 겁니다. 뭐예요? 그녀는 투덜대면서도 한결 편한 표정이 되었다. 편안한 피아노 선율이 차 안에 울려 퍼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밖에는 눈이 끝없이 내리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기라도 할 듯.
이태곤은 그녀와의 세 번째 만남을 기억하고 있다. 생방송 인터뷰 직후였다. 여자 MC가 고개를 끄덕였다. 향후 화해는 영화 산업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해외 영화 시장에 적극 진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블랙슈트 차림의 이태곤은 양손을 고개의 다리에 올려두고 엄숙한 표정으로 아래턱을 살짝 지켜든 채 답했다. 그렇습니다. 방금 충분히 설명드렸듯이 그의 톤은 높지 않았다. 하지만 차가운 말투에서 쉽사리 다가갈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다. 곧 제가 화해 대표로서 HBS와 추가 접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스케줄도 정해졌고요. 그렇다면 그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혹시 삐 소리와 함께 MC의 목소리가 뚝 끊기고 TV 화면이 검은색으로 변했다. 이태건은 리모컨을 제자리에 놓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당겼다. 바쁜 하루가 끝났지만 그의 얼굴은 전혀 풀어지지 않았다. 테이블에 놓인 휴대폰이 깜빡였다. 이태건은 미간을 찌푸렸다. 표정에서 피로가 엿보였지만 이내 벌떡 일어난 그는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 냉정한 강자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태건은 간단한 지시를 내리고 전화를 끊었다. 이메일을 확인하려는 참에 휴대폰 화면 좌측 하단에 뜬 빨간 점이 그의 시선을 끌었다. 오후에 인터뷰하느라 못 받은 전화인가? 빨간 점이 뜬 아이콘을 눌러 부재 중 전화를 건 발신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이태건은 순간 멍해졌다. 길 안 보고 다니는 여자, 이 번호를 어떻게 저장하게 되었는지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자기 머리카락에 한없이 떨어지는 눈송이는 아랑곳 않고 부산스럽게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이태건은 명함을 받은 김에 번호를 저장했다. 하지만 두 번의 우연한 만남 이후 다시 마주친 적은 없었다. 그녀가 왜 갑자기 전화를 했는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의문을 품은 채 콜백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또 한 번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 그녀의 이름이 떴다. 휴대폰 화면 위를 배회하던 엄지가 잠깐 멈칫했다. 이태건은 결국 받기 쪽으로 화면을 그었다. 이태건 대표님 맞죠? 전화 받으셨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왔다. 의외라는 듯 꽤나 기뻐하는 투였다. 잠깐 멈췄다가 이태건이 대답했다. 네, 무슨 일이죠? 오후 인터뷰 방송 봤어요. 앞으로 HBS와 협력하실 예정이라고. 기억이 맞다면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비슷한 대화를 나눴다. 이태건은 들릴 듯 말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투자건은 이미 결정. 알아요. 투자를 막으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HBS 자료를 정리해둔 게 있어요. 분석도 했고요. 전부 보내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전화가 끊어질까봐 두려웠는지 그녀는 황급히 부인하며 빠르게 말을 이어갔다. 그러다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다시 우물쭈물 용건을 말하기 시작했다. 대신 제 조건을 하나 들어주셨으면 해요. 조건? 다른 뜻은 없어요. 들어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자료는 보내드릴게요. 저 산업 스파이 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산업 스파이는 나도 본 적 없습니다. 이태건은 그녀의 안절부절 못하는 눈빛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는 입술에 옅은 미소를 띄우며 말을 이었다. 말해봐요. 뭘 원하는지. 소비니어 푸딩이요. 그녀가 재빨리 답했다. 마치 예전에도 이런 대화를 무수히 했었던 것처럼. 하지만 이태건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게 뭡니까?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가 어쩐지 슬프게 들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바라는 건 협력할 때는 꼭 안전에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안전에 주의하라고? 푸딩인지 뭔지 하는 것보다 더 괴상한 요구였다. 그게 답니까? 네, 일전에 얘기했던 블랙스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진지하게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무튼 꼭 조심하세요. 오랫동안 이토록 솔직하게 걱정과 관심 어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지 이태곤의 마음속에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따스함과 그리움이 솟구쳤다. 결국 그는 낮은 소리로 대답했다. 그러죠. 약속할게요. 다행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 메일 보낼게요. 꼭 확인하세요. 전화가 끊어지고 곧바로 휴대폰에 또 한 번 알림음이 울렸다. 새 메일 알림 표시를 보며 이태곤의 눈동자는 창밖의 짙은 밤처럼 어두워졌다. 그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녀에게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받은 메일함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태곤은 바로 메일을 열어보지 않고 아까 그녀가 말한 수비니어 푸딩에 대해 생각했다. 당연한 듯 튀어나온 그 말. 오래전부터 형성된 습관에 의해 나온 말이었다. 그 습관은 분명 그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에 그런 물건은 없다. 이태곤은 손을 책상에 올리고 손가락으로 책상 가장자리를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이게 처음은 아니다. 차도에서 그녀를 구할 때부터 뭔가가 달랐다. 그 후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녀를 조사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무 소득도 없었다. 그녀는 이 세계에 갑자기 떨어진 사람 같으면서도 그에 관해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이태곤은 이런 이상한 일을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부터 매주 시간을 내서 사설 탐정의 브리핑을 들으며 그녀가 요즘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들었다. 덕분에 인파 속에서 그녀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두 번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사설 탐정이 이태곤에게 그녀가 기적의 발견 제작사를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말해줬고, 그래서 폭동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현장으로 달려간 것이다. 본능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건 이태곤의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그때는 마음속에 맴도는 불길한 예감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그녀를 인파 속에서 구했을 때 일부러 무시했지만 분명 그는 마음속 깊이 안도하는 감정을 느꼈다. 분명 정체 모를 인물인데 그녀를 다시 만난 순간 왠지 모르게 불안이나 위험을 조금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기묘한 친근감과 신뢰가 느껴졌다. 그녀는 우연인 듯, 원래부터 거기 나타나 있던 운명인 듯, 그렇게 그의 일상에 나타나 오랫동안 비어있던 부분을 채웠다.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던 현상이었다. 이상했지만 그렇다고 밀어내진 않았다. 이태곤은 마침내 받은 메일을 열었다. HBS나 배우의 블랙스완에 관해서는 사실 그도 진작 조사한 바 있지만 그래도 그녀가 보내온 자료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자료를 살펴볼수록 이태곤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의 자료에 그가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다. 분석 방법이든 결론이든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의 그림자가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서에는 지적받고 수정한 흔적도 있었다. 하나의 가정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